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회의 성과에 대해서 좋았다고 밝힌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을지 관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목포 문화거리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고 부동산 가격 과열은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7%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여파로 내수와 수출 모두 흔들리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급격한 둔화를 우려하며 석 달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춰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이로 인한 중국 경기 침체 등이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을 다루기 위한 한중 환경협력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고 정부는 24일 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위가 풀리자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경기도와 충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 상태인데다 오후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호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북미 실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는 회의 성과를 묻는 YTN 기자의 질문에 좋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사흘째 회의가 일찌감치 마무리된 점까지 보면 양측이 상당히 이견을 좁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황보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밴을 비롯한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일행을 태운 차들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측과 사흘째 회의를 오전에 끝낸 뒤에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한 5성급 유명 호텔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비건 대표는 협상 성과를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좋았다고 답한 뒤 서둘러 호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건 대표의 함구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실무 협상이 일찍 마무리된 점으로 미뤄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그간 스톡홀름 외곽의 산속에 있는 한 휴양시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합숙하면서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다음 달 말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가 집중적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합류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3국 대표단은 산속 협상장에서 나왔지만은 귀국 일정상 스톡홀름 시내에서 이들 사이에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후 연일 북미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당장 해결이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서 핵과 탄도미사일 동결을 우선하는 쪽으로 협상 목표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직후 전화 통화를 가진 한미 외교장관. 미 국무부는 발표 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미와 남북 사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나 제재와 압박의 유지 같은 강조점이 사라졌습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북핵 문제 진전을 내세우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as far as denuclearization is concerned, and we're tal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펜스 부통령 역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대화 낙관론을 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초점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1단계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결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인터뷰들에서 미국민의 안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 능력 감소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평안북도 신오리 노동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운용 기지들의 공개와 검증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신오리 기지의 위협을 새로 부각한 것은 북미 간 2차 핵담판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하는 이 같은 회의로는 비핵화 협상 진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북미 간 접점을 찾기 위한 제안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주 2박 3일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비밀리에 미 중앙정보국 CIA 측과 접촉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스트리트 저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본 비숍 CIA 부국장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정보기관 정찰총국 수장 출신인 김 부위원장과 비숍 부국장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전 현직 정보 라인이 가동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로 전분기보다 1%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전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7%로 다시 2%대로 주저앉았지만 한국은행의 최종 전망치 수준은 달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에 그동안 부진했던 설비와 건설 투자가 각각 3.8%,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부 투자가 4분기에 몰리면서 정부 소비가 35분기 만에 가장 높은 3.1% 늘었습니다. 다만 수출은 2.2%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 소비가 5.6%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 세계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3.9%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월에 3.7%로 낮춰 잡은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입니다.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하강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after 2 years of solid expansion, the world economy is growing more slowly than expected, and risks are rising. IMF는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투자 심리가 약화된 주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미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의 장기화와 영국의 완충장치 없는 유럽연합 탈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치는 각각 2.5%와 6.2%로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로존은 1.9%에서 1.6%로, 러시아는 1.8%에서 1.6%로 각각 내려잡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각국의 정부 부채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And the message is the following. For policymakers, address remaining vulnerabilities and be ready if a serious slowdown were to materialize.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침체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글로벌 성장세가 빠르게 하강할 위험은 확실히 증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을 다룰 한중 두 나라 사이의 환경회의가 오늘부터 잇따라 열립니다. 한중 양국은 오늘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등 대기와 수질, 토양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강우 등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 과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빙상계 폭력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명규 한국제대 교수가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조재범 종코치의 폭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취직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자, 어제 전명규 교수의 대응 예상보다 당당하고 공격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신을 빙상계 적폐라고 주장한 젊은 빙상인 연대가 빙상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포문을 연 부분입니다.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신의 녹취 파일이나 조재범 코치의 옥중 편지 모두 젊은 빙상인 연대가 정치권과 결탁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술 더 떠서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전명규 교수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젊은 연대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빙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이 정 교수의 발표에 앞서서요. 젊은 빙상인 연대 역시 전명규 교수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죠. 네, 원래는 빙상계의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려고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였는데요. 예고에도 없던 손혜원 의원이 함께 참석하면서 기자회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피해 사례를 짧게 언급만 했는데요. 이 역시 사건의 가해자가 전명규 교수의 제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코치들이 아직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전 교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빙상계의 대부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빙상계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명규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칫하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이라는 이 본질보다 양측의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전 교수 측이 노리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젊은 빙상인 연대의 배후에 정치권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젊은 빙상인 연대의 어제 기자회견에 손혜원 의원이 함께 등장한 건 자충수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혁신위를 구성해 빙상연맹의 모든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원단체 제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강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이 대한체육회에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체육회가 빙상연맹 퇴출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빙상연맹이 제명되면 쉽게 말해 국제대회 출전길이 막히게 되고 이 경우 올림픽 출전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역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가 잘못을 빙상연맹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전명규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거짓말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기흥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심석희 선수를 만나서 폭행 가해자인 조재범 코치를 복귀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심석희 선수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만나기는 했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일본 측이 제기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이 관련 실무 협의를 중단하겠다면서 사실상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단순한 기계음을 사격 통제 레이더 음파로 발표했다면서 일본에 대해서 강력 항의한 국방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자, 일본이 어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한 객관적인 증거라면서 우리에게 뭔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본이 어제 오후 5시 방위성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발표문과 두 종류의 전자파 접촉음을 공개했습니다. 전자파 접촉음의 경우 하나는 사격 통제 레이더, 다른 하나는 탐색용 레이더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항함에서 쏜 사격 통제 레이더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정 높낮이가 반복되는 탐색용 레이더와는 달리 일정한 강도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마디로 그냥 기계음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개토 대항함에서 쏜 레이더라고 주장하려면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본이 그 최종 입장을 정리한 입장문도 함께 내놨는데 갑자기 그 협의를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한 근거는 뭡니까? 네, 일본은 한국 측과 더 이상의 실무 협의로는 진실 규명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레이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등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번 입장문 발표에서 일본이 최종이라는 용어를 쓴 부분인데요. 더 이상 레이더 문제를 추가로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객관성이 전혀 없는 전자파 접촉음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놓고 일본이 막판 출구 전략을 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 측에 직접 우리 해군 함정이 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저공 위협 비행을 문제 삼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와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일본으로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증보다는 우리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과 아베 정부의 지지세 결집을 위한 여론전이 주요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김 기자께서 얘기한 그 분석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의 이후 방침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군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적 구조 활동을 진행하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며 갈등 해결을 위한 여지는 어느 정도 남겨뒀습니다. 이와 함께 우방국 간 유사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한 행동 절차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신 소통 문제 등 구체적인 실무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주 YTN은 재계 상속세 인하 요구가 일부 과장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 인하 주장을 펴면서 사실상의 가짜뉴스를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선돼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 반복되는 재계의 주장입니다. 근거 가운데 하나는 눈물의 경영권 매각 사례. 가업을 물려받아 잘 키우고 싶은데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분을 팔고 경영권을 잃은 사례로 9개 기업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밀폐용기 국내 점유율 1위 락앤락.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은 2017년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았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경총의 설명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세계적인 생활 문화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투자 여력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찾기 위해서였다며 상속세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 CNC. 경총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서영필 전 회장이 회사를 팔았다고 했는데 서 전 회장은 50대 중반으로 아직 상속을 생각할 나이는 아닙니다. 연세가 아직도 환갑이 안 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제분들한테 회사를 상속해 주시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항상 하시던 말씀이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추측을 했는지.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37. 상속세 마련을 위해 펀드에 매각한 것은 맞지만 창업주 일가는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년 뒤에는 팔았던 지분을 모두 다시 사들여서 다시 대주주가 됐죠. 가구업체의 까사미야, 이케아의 국내 진출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대기업에 인수된 것이지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요진 건설산업,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유족 지분이 국내 사모펀드로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줄곧 또 다른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판 게 아니거나 창업주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마치 상속세 내느라 경영권을 포기한 것처럼 왜곡된 겁니다. 경총 주장에 비교적 부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경영권 매각 이유를 상속세 하나로 몰아가기는 어렵고 공기업 성격의 기업이 인수해 경영이 안정되면서 부정적으로만 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총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경영권 매각 사례로 뭉뚱그려 단정한 이유, 일부 경제지 중심으로 생산된 기사를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렇죠. 확인도 어렵고 이러니까 언론 기사로 그냥 언론 기사에서 출처한 걸로 해서 저희가 밑에 갑주를 달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실상의 오보를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 없이 공식 보고서에 넣은 경총. 재계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낸 자료라며 일부 언론이 그걸 다시 받아쓰면서 사실상의 가짜뉴스는 상속세 인하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YTN 주관석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며 목포를 향했고요. 손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 충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포함해서 한국당 지도부가 목포로 총 출동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1시 반쯤에 아마 도착할 예정인데요. 총 공세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선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보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가지고 매입했던 건물 그리고 토지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게 되고 또 관련된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창성장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창성장 같은 경우는 이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보좌관의 딸 등이 함께 모여서 매입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명 의혹이 가장 짙은 곳이죠. 여기서 과연, 오늘 대응책을 발표한다는 거죠? 과연 이곳을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 뒤에 이곳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 목포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도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볼 것 같아서 사실 목포의 민심들이 굉장히 좀 어지럽고 복잡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자 한 조간신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문화재 거리 602필지 전체를 전수조사해봤는데 그중에 21%가 외지인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거리를 지정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대가 일견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알짜 땅들을 다 외지인이 와서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질타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화재 거리가 혹시나 주춤되거나 정부의 투자가 지연될까 하는 이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방안과 대응책을 한국당이 어떻게 발표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배 교수님,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한국당이 이제 목포로 갔는데 목포 지역 민심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민심을 들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목포는 크게 양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손혜원 의원의 집중 부동산 매입이 좀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그 동기는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견들이 이제 주로 좀 젊은 층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신도심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또 아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를 구한 영웅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이 된 원도심 거리가 사실상 지금 폐허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의 주요 중소기업들은 중소지역 도시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폐가가 늘어나고 그래서 유령천을 방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그런 노력으로 이게 도시 재생 지역으로 선발이 되고 또 동시에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략 뭐 앞으로 정부 예산이 1,000억 정도 투자가 될 그런 예상이고 그리고 또 외지인들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의 원도심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포 주변의 목포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신 거죠? 네, 제가 직접 듣고 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양분도 있던 기이한 현상 일종의 뭐 노이즈 마케팅이겠습니다만은 지금 목포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창성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자라는 관광객들이 최근 계속 몰리면서 목포 주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가장 많은 외부인들이 목포에 몰리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가 마포인데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목포에 만약 나간다고 하면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목포에 본인은 나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서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종우 교수님이 출마한다 그러면 그 옆에서 손혜원 의원이 돕거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 대해서는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되어 있는 것이 현재 목포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목포 문화재 거리에 큰 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그 거리의 큰 손이라고 손혜원 의원이 명명을 했어요. 거리의 큰 손은 보니까 목포에 거주하는 그런 여인들하고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60대인데. 그래서 건물을 7채, 전체 땅은 이제 10필지 이를 구입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구입한 시기가 2007년 1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12월에 거기가 이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 거리의 큰 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 건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도 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3채 정도를 소개받았다라면서 해명을 했고 그런데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면서 글을 올렸다가 또 글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왜 올렸다가 내렸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의혹이 드니까 본인이 해명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그 해명의 글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한다라는 판단에 들어서 본인이 삭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목포 관련해가지고 손혜원 의원에게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니까 이제 한국당 앞서 얘기했듯이 목포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인데요. 뭐 한국당 포함해서 야당의 맹공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 대체로 옹호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당내에서 이해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차윤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의를 믿어달라. 손혜원 의원은 줄곧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투기가 아니라 도시 재생을 통해서 목포를 살리려는 순수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손혜원 의원의 이런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를 구입하거나 하는 일들도 종종 있어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불가피성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하신 거겠죠. 다른 그런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상업적 개발을 막고 문화 개발을 하고 싶었던 이쪽이 문화 알바끼죠, 문화 알바끼.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그 문화인들 사이에서 북촌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투기인지 아닌지 그 자체보다 국회의원이 직접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 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한 방송에서 공직자 윤리인 이해 충돌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면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확인도 하지 않고 발언했다면서 자초지종 다시 알아보고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주말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 박지원 의원에 이어서 이제 금태섭 의원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됐는데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금태섭 의원이. 그런데 지금 이게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이해 충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공적인 정책 추진이 충돌할 경우는 회피해야 된다는 일종의 회피의 원칙인데요.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금태섭 의원이 이해충돌 원칙에 어긋났냐라고 지적을 하냐면은 본인이 목포 쇠락해가는 그런 도시를 살리고 목포의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적 취지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자신의 지인들 그리고 조카들 그리고 자신의 남편 명의 재단으로까지 20여 채에 이르는 그런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직자윤리법에 이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좀 부딪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처시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까지 사과를 해라, 기다리겠다. 지금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초지종 알아보고 주말까지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과할까요? 사과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를 깔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는데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얼마 전까지만 같은 당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손혜원 의원에게 물어보게 되면 모든 내용들을 전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심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추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저는 금태섭 의원이 본인이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김영란법 하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이 알려져 있는데 당초에는 김영란 이 국민권익위원장이 냈던 원안에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진 상태로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당초에 냈던 원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됐다면 심각한 법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이 문화재단 말고도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주식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본인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했거든요. 근데 백지신탁을 하고 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건데 그 회사의 이름으로 또 이 문화재 거리에 건물을 2채를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행 법과 그리고 이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위배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고 이 금태섭 의원도 여기에 문제를 같이 함께 제기했던 만큼 오히려 답은 손혜원 의원 본인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지금 금태섭 의원에게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해 충돌의 원칙이 어긋났다라는 것. 그 부분은 굉장히 개념이 좀 모호하고 넓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다라는 입장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사과를 요구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은 지금 금태섭 의원이 언론 보도를 인용했지만은 손혜원 의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나전칠기 작품을 국립박물관이 구입하도록 강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사과하라라는 것이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손 의원이 이제 나전칠기에 애정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나전칠기 작품도 그렇고요. 지금 박물관과 관련해서도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한국당에서는 이게 지금 미등록 박물관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록을 통해서 세제 지원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일단은 문을 열고 들어다니는 곳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픈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서 박물관은 우리가 쭉 관람을 하고 나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사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나전칠기 박물관, 손혜원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실질적인 지자체에 등록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예. 두 번째는 이곳에서 작품들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박물관으로서의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라고 얘기를 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 나전치기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의들이 결국은 이 작품들의 판매에서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주장이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지금 이 문화재 거리에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게 손혜원 의원의 조카나 보좌관, 딸 등이 연결이 돼 있지만 훨씬 더 심각한 건 재단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재단이 왜 이 건축물들을 매입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박물관을 옮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면은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도 예. 명명백백한 확인이 필요한 근데 상황이죠. 손혜원 의원은 이태원 매장은 박물관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손혜원 의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남편이 운영하죠. 네. 본회 전임내는 본인이 운영했지만 이 박물관이 지금 등록이 안 된 박물관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정의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요건이 뭐냐면은 한 100제곱미터 이상 네. 그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또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예사 자격증 갖고 있는 전문 요원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슨 뭐 사건의 의혹과 연결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마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손혜원 의원은 계속해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지으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이제 통영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접근권 문제 그리고 당시의 시장하고의 문제 등으로 해서 이제 목포를 보고 목포가 적격지다라고 해서 목포에 옮기려고 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런 이제 목포에 적합한 부지가 생겨서 나전치기 박물관을 세울 경우에 앞으로는 이제 등록까지 해서 그런 박물관을 운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등록을 네. 하면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시도를 준비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투기인가 문화재 사랑인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은 계속 뜨거워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야당은 지금 손혜원 의원의 뒷배가 있다 이렇게 사태를 더 확전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민주당 모두가 나서도 투기는 투기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손혜원 의원 구하기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문화 알박기였다라고 하면서 두둔했습니다. 초선 의원 한 명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이 떠들썩한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세평입니다. 눈물겨운 동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어서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나서도 투기는 투기입니다. 문화 사랑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특검도 현재 여당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손 의원과 함께 광야에 같이 나가겠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예. 정말 그 아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입니다. 네네. 이 정권은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출발한 사실상의 혁명 정권입니다. 네네. 촛불 정권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1년 8개월 된 정권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는데요. 5년 지나고 나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자, 아부의 극치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손혜원 의원 탈당 기자회견할 때 옆에 서 있던 부분 때문에 야당이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용계 한국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타짜 이대 나온 여자 이 인용해가지고 숙명여고 나온 여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예. 거기 김혜수가 출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많은 국민들이 다 회자가 됐던 장면인데요. 나 숙명여고 나온 여자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고로 나왔고 예. 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죠.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장명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인재 영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더 문제를 의혹을 증폭시켰던 것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스스로가 나가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의 원내대표가 함께 옆에서 뭔가 보증을 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좀 빌미를 제공한 이게 측면이 야당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예. 자유한국당만의 공격이 아니라 오죽하면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까지 나서서 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다. 대통령의 권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따가운 지적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터라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 확산되고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정부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마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탈당 선언한 손혜원 의원을 응원하는 어떤 그 댓글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 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댓글도 뭐 3,000개가 넘는 예. 응원 댓글이 나왔다 그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댓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뭐 3만여 명이 늘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뭐 소액 후원금이 세도해가지고 지금 뭐 7천만 원이나 답질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시각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이 문제가 결국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손혜원 의원이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예. 주장을 했지만은 탈당까지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손혜원 의원도 검찰 수사를 스스로 자청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당도 또 검찰 수사를 요청하면서 고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볼 예.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당 측에서도 이걸 호재로 삼아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 무리한 특검까지 요구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당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좀 약간 공조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오늘 운영이 문체위도 열고요. 네. 문체위 열고 또 검찰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밝힌 상황이거든요. 여당이 어디까지 예. 협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상에서 침대 축구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민들을 대표해서 속 시원하게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는지 열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건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죠.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는다라면 아마 야3당, 야4당이 뭉쳐서 함께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그럼 없기 민주당이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뭐 현명한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받기가 예.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울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랑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있기 전에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터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공방이 뭐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자, 한국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어제 영남을 나란히 찾았는데요. 어색한 듯 아닌 듯 포옹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역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 국민들과 함께하는 길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라든가 그분의 정치적인 역량 또 각종 검증 이런 걸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봐주십시오.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정당에 입당하고 탈당하고 자유롭게 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월 3 말쯤 되었어요. 출발 기념회 할 때쯤 되면 네, 마고른 당권 신경전. 웃고 있는데 뭐 말에는 다 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구성에서 보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끼어들면 판이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세 사람 다 나올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사실상 네. 출마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요.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실상 출마 선언했고 지금 뭐 당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찾은 것이 대구 또 부산 아닙니까? 이게 전략 지역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핵심 당원이 한국당이 한 32,000명 정도 되는데 대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TK가 그리고 부산까지 영남까지 합치면 절반이 되니까 예. 이 표심을 잡는 사람이 승리하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도 대구를 찾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산을 찾은 거고요. 그러니까 일정을 두 분이 맞춘 것도 아닌데 가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요. 이제 예. 결국은 또 홍준표 전 대표도 곧 가거든요. 26일, 27일 네. 간다고 그러는데 대구 지역을 그러니까 꼭 그쪽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를 책임을 지고 예. 물러났는데 또 나온 것이 사실상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없거든요. 그럼 두 번째 승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승산도 불확실하거든요. 명분과 승산이 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뛰어들까? 제가 볼 때 예.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뛰어드는 이유는 여기서 뛰어들지 않으면 잊혀진다. 그래서 큰 판의 무대에 예. 나서야 된다. 이제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파전으로 가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무조건 예. 낙승하고 예. 양강 구도로 가면은 변수가 있다. 그 양강 구도를 예. 오세훈 전 시장가 할 것인지 홍준표 전 대표가 할 것인지 그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지역도 대구, 부산 이쪽이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답 중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나다.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우파 나한테 모여라 이런 뭐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수 결집의 시도라고 볼 수 예. 있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후한 목소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너를 갖추고 있는 보수의 이런 품격 같은 부분에서의 높은 점수를 부과할 수는 있겠으나 네. 대여 투쟁력에 대해서 과연 강경한 정치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황교안 총리의 목소리를 보니까 아마 연습을 좀 하고 나온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예. 그러니까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아무 예. 문제 없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 누굽니까? 꼭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에 누굽니까라고 얘기했던 그 목소리를 좀 연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황교안 전 총리는 보수의 선명성을 강조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를 강조하죠. 교수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줬는데 두 후보가 양자공도를 형성하게 되면 선택의 지점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보수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으로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오세훈 전 시장의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예. 보수의 선명성과 상징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황교안 전 대행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해왔던 행보에 무게감을 실으면서 황교안 전 총리의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끼어들게 되면 좀 상황이 복잡해지고요. 판이 커진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껴들 수 있는 판도 있습니다.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아주 만약 그런 일정까지 겹치게 되면은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어디로 가게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 사이의 신경전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검증 거치면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뭐 병역 문제,
그리고 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 문제 이 두 가지를 겨냥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무임승차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 그래서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선택한 것이 통합이라는 키워드인데 네. 대투쟁력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을 내가 해산했다 라면서 그걸 지금 지적으로 내세웠거든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강력한 태극기 세력 그리고 친박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강성 보수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대선 본선 경쟁력에서 이게 플러스 것인가? 외연 확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얘기하기를 시대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거든요. 시대가 부르는 요건을 갖추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대가 황교안 전 총리를 요구할지 숙제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뭐 홍준표 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홍보위에서 대구부터 해서 전국 순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뭐 주호영 의원도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뭐 이분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올 겁니다.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 최종적인 구도군이 형성이 되게 되고 현재까지는 최고위원회 누가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지금 한국당의 룰이 당대표 따로 최고위원을 따로 뽑게 되는 터라 최고위원은 마이너리그로 좀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전당대회는 함께 치르기 때문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어느 정도 이 결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나올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지금 이대로 가게 됐을 경우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면은 다시 도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지점과 오세훈 전 시장이 갖고 있는 지점이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의 친박에 대항할 수 있는 비박계 진영에서의 교통 정리도 또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무시 못하는 의견이 많아서 고민 중이다. 이 얘기는 뭔가 좀 나올 것 같다. 기존하고는 입장이 조금 달라서 고민할 게 많아졌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좋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고 사실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국당 내에 자기 세력이 없거든요. 세력이 없으니까 전당대회에 나가봤자 될 가능성은 뭐 거의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출마 쪽으로 계속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럼 왜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까? 역시 이분도 앞으로 미래 정치적인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로 주저앉기보다는 출마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닌가. 당장의 승산보다는 그렇습니다. 미래의 정치 지형을 보겠다. 예. 어쨌든 뭐 한국당 당권 싸움 일단은 누가 TK를 먼저 잡느냐 이 싸움이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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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왜 하는데요? 농산물 불매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왜 우는데? 이 자리에 와서 왜 울어? 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원 사퇴하세요. 그 와중에 선출이 의장이 저렇게 뭐하고? 박정철 의원님. 나랑 그렇습니다. 재명된 양반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박수! 박수! 다시 진짜 의시에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운동실 의원! 사퇴하세요! 예정을 모두가 사퇴 만든 권동희 의원 사퇴하세요! 모두가 의원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사퇴하세요! 하시기 무섭지 않습니까? 정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버티면 대천이 죽어요. 예의에 따라 다음 주 연락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양순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자마자 사퇴하라. 이 상태에서 부장이 돼서 뭐 할래? 사퇴하세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퇴하세요.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까? 소위 대표로 봤는데요. 진정한 사퇴하세요. 거듭나야 하는 막중한 가치를 사퇴하세요. 사퇴해야 그거지. 앞서주고 읽지 말고 사퇴하자고. 제게 부의장의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의 뜻을 새겨 이번 사퇴의 원활한 수습은 물론 소통하고 단합하는 예측 공동회를 통해 예천군 의회를 바라보는 어떠한 사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사퇴하면 용서합니다.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포도 수고 한 개도 안 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100배 사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여야 간 협상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과열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와 관련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의 대대적인 손의원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모두를 받아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오늘 지도부가 직접 목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각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현행보다 53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100석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오전 진행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안이 정당 득표와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매우 후퇴한 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반영했다며 논의의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 모두에게 비판의 화살을 날렸는데요. 민주당에게는 야3당 요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도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늘 오후 현행 19세인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로 전분기보다 1%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전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7%로 다시 2%대로 주저앉았지만 한국은행의 최종 전망치 수준은 달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그동안 부진했던 설비와 건설 투자가 각각 3.8%, 1.2%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출은 2.2%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 소비가 5.6% 증가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04.09로 한 달 전보다 0.5%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생산자 물가 하락세는 국제유가가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이 4조 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팔린 로또 복권 모두 3조 9,658억 원어치로 한 게임에 1,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판매량이 39억 6천여 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게임에 2,000원이던 때까지 모두 합쳐서 판매액과 판매량 모두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로또 판매량을 인구수로 나누면 우리 국민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산 로또는 7만 6천 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과 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해보다 6조 원 이상 늘어난 35조 원이 지원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우선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과 창원 등 9개 지역에 정부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기존 예산과는 별도의 예비비 418억 원이 편성돼 10,000명 수준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과 함께 이들 위기 지역의 관광 인프라 등으로 모두 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6배 늘어난 5,75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지난해 설 대비 5조 5천억 원이 늘어난 33조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설보다 6조 원이 늘어난 35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15개 주요 성수품 공급도 확대됩니다. 무와 배추, 소고기와 계란, 대추, 명태, 고등어 등 핵심 농축산물과 수산물 공급이 1.2배에서 2.8배 늘어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고의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명령, 과징금 80억 원 등 증선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난달 발생한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는 배관의 시공 불량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공사와 허술한 안전관리가 사고로 이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는 것인데 경찰은 최초 시공업체와 공사 책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저녁 갑자기 솟아오른 뜨거운 물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딸 예비사위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인재였습니다. 낡은 배관이 아닌 최초 시공 당시 배관의 용접 불량이 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업체는 지난 1991년 배관에 뜨거운 물을 넣어 팽창시키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팽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 일정 구간을 잘라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붙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내부 압력이 오르내리면서 배관 연결 부위가 분리됐고 결국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팽창이 됐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도 50에서 58cm를 뜯어내고 기계 장치를 넣어서 다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바로 그대로 또 용접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용접 용액이 반의 그 두께만큼 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채워지지 않았다. 부실 점검과 서투른 대처 역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제때 메인 배관을 잠그지 않고 현장 출동도 40분 넘게 걸린 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집안 균열 등을 눈으로 점검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 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배관 용접분과 시공업체 등 책임자를 추적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범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오는 2021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넓어지고요. 또 문화공연이 계속되는 도심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또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을 지나 동대문까지 연결하는 지하 보행길이 조성되고 GTX역 신설도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혼잡 문제나 GTX역 신설 비용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오승엽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일단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광화문 광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 분리대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광화문 광장이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돼 현재 약 4배 크기로 넓어집니다. 또 경복궁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막아서 끊어졌던 경복궁과 광장이 연결됩니다. 경복궁 전면에 역사 광장, 그 밑으로 시민 광장을 만들고 질서 없이 세워진 구조물은 정리됩니다. 해치광장 등 3곳으로 단절되어 있던 지하 공간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콘서트나 전시회 같은 문화행사가 한 해 내내 열리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국제설계 공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선자 측과 설계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한 뒤 계약을 맺어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5월쯤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광화문 터줏대감이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을 옮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여기 정리된 입장이 있습니까? 네, 당선자 측 설계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서울시가 밝혔고요. 네. 일부 언론이 추진이 공식화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예. 공모심사위원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세종대왕상은 위치나 크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해 볼 만하겠지만 이순신 장군 동상은 역사적 상징성 등이 커서 그대로 있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더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서울 시민과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설계 당선자의 의견대로 될 일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논의한 것도 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광화문 광장 새 단장과 함께 일대 도시 공간도 대대적으로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새 단장에 맞춰서 광화문역에서 서울시청역까지 350m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에서 을지로, 동대문까지 4km에 이르는 지하 보행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청까지 이어지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GTX A 노선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역 신설이 결정된다면 GTX A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도 추가로 정차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하철 5호선 광화문, 1, 2호선 시청까지 모두 5개 노선을 품는 초대형 역이 들어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은 당장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통 혼잡이 우선 가장 우려됩니다. 예. 하루 7만 대가 다니는 세종대로가 10차로에서 6차로로 줄고 사직로 등은 우회가 불가피해서 차량 정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 청사 옆을 지나는 도로를 확장하는 등 우회 도로 확보와 정류장 개선 등 보완 대책을 전체 일정에 맞춰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TX역 신설도 비용 문제 등 골치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달 착공한 GTX-A 노선에는 현재 광화문역이 없습니다. 광화문역이 신설되려면 설계 변경은 물론이고 공사 비용 추가가 불가피합니다. 국토부는 비용 일체를 서울시가 부담해야만 광화문역 추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약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승엽입니다. 한체대 전명규 교수, 빙상연맹의 부회장이었고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빙상계의 가장 큰 문제로 전명규 교수의 제왕적 권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로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죠. 바로 3시간 뒤쯤 전 교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 그의 주장을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등 폭행 사건을 몰랐고 자신을 몰아내려는 세력이 있으며 조재범 코치의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장 핵심 사안인 조재범 전 코치의 폭력과 성폭행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수는 제자의 폭행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석희는 어려서부터 조재범 코치에게 배웠고 하지만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전 교수가 올림픽 메달을 향해 뛰는 선수의 훈련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모를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럼 그 다음날 보면 분명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코치가 어떻게 가르치고 하루하루의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몸무게니 그 생활 습관까지 다 일일이 관리한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메달, 그렇게 해야지 메달을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체대 들어가가지고 훈련하고 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이 심석희 선수의 하루하루 훈련량, 이 신체의 변화 이걸 감독이 모르고 있었다? 전명규 교수가 모르고 있었다? 상상하기가 힘들죠. 전 교수의 두 번째 주장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젊은 빙상인 연대의 의도가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빙상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암투 속에 누군가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젊은 연대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빙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의구심이 든다. 전 교수는 이어서 기자들에게 이 젊은 빙상인 연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취재를 직접 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마치 빙상계 내부에서 있었던 파벌 싸움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던지고 있는데요. 젊은 빙상인 연대는 빙상계에는 오로지 전명규 파벌밖에 없었다면서 이를 또 재반박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전에는 뭐 비한체대 한체대파라는 거 있었지만은 전명규 교수가 연맹을 장악을 하면서 한체대파 비한체대파 이런 의미의 파벌이 존재했다. 지금은 그런 파벌은 지금은 없지죠. 없는데 그러면 전명규 교수가 그러면 한체대파를 밀었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파벌 싸움에는 크게 문제될 건 개인적으로는 빙상계에 파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일 계보, 바로 전명규 파밖에 없었고요. 전 교수는 그러면서 이 조재범 전 코치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이유로 전명규 교수에게 심한 욕설과 압박을 받았다면서 쓴 이 옥중 편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코치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공격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아침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여준영 젊은 빙상연대 대표, 자신도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조재범 코치의 그 편지, 그 고백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진실 싸움이 아닌 빙상계 성폭력을 뿌리 뽑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중동 복병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중원사령탑 기성용이 허벅지 부상으로 소속팀에 조기 복귀했고 발가락을 다친 이선 공격자원 이재성도 16강전에 결장합니다. 벤투 감독은 상대팀이 역습에 빠르고 강하다며 대비책을 마련해 승리를 거두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레인은 피파 랭킹 113위로 우리보다 60계단 낮지만 역대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의 2패를 안기는 등 얕잡아 볼 수 없는 상대입니다. 네, 오늘까지 홍역 확진 환자 30명으로 늘면서 확산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홍역 퇴치 국가를 선언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까지 받았죠. 그런데 왜 홍역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지, 홍역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을 완전히 퇴치한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해외 여행객이 느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들어와 홍역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와 이들을 통한 2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부모 접촉자라든지 돌보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 검사를 실시를 해서 확진이 나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해외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기침이나 콧물, 결막염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심해지면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역 확진 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홍역 의심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원래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2차례 접종하는데 유행 지역에서는 4주 간격을 두고 1차, 2차 접종을 앞당겨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홍역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두도 역대 최다 규모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수두 환자가 20일 기준으로 벌써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수두 환자는 2016년 5만 4천 명, 2017년 8만 명, 2018년 9만 6천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수두는 주로 겨울과 늦봄에 유행하며 평균 14일에서 16일의 잠복기를 지나서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가려움증과 발진, 물집이 생깁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와 한평군 월천포구,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균은 지난 14일 채수한 해수에서 나왔는데 예년보다 2에서 3개월 빠릅니다. 삼성전자가 회식 자리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사업장 모 부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징계 수준인 해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에서 중국에서 유행을 일하면서 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러브샷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성희롱성 발언과 신체 접촉 등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7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 5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원룸에서 40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른바
플랜 B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의회의 목소리에 보다 융통성 있고 열린 자세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의회의 목소리에 보다 융통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r. Speaker, turning to Brexit, following last week's vote,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s approach had to change, and it has. Having established the confidence of Parliament in this government, I've listened to colleagues across Parliament from different parties and with different views. EU와의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보다 신속하고도 자세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또한 노동당의 요구대로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와 환경 보호, 환경 기준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큰 반대에 직면했던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options that have been raised with us by members across the House. We need to look at those and continue to talk with colleagues both.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해야 한다는 노동당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EU와의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회 역시 제2 국민투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항공 대란이 일어나고 항공권 수백만 장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EU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과 EU 간 항공편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국항공, 이지젯, 라이언에어 등 항공사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이미 항공편을 늘려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500만 장의 비행기표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내년 미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잠룡들이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킹 데이에 맞춰 본격적인 용트림을 시작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39세의 짧고 굵은 생애로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상징이 된 마틴 루스킹 주니어 목사. 현지 시각 21일인 그의 기념일은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출발 신호탄이 된 분위기입니다. I'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ll, and that's a big announcement. And I'm very excited about it. I'm very excited about it. 자메이카와 인도계 부모에서 태어나 흑인과 아시아 소수민족의 상징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미 상원의원은 킹데이에 맞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의 5번째 주자인데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잠룡들도 킹 목사의 어깨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킹 목사 기념 조찬 회동에서 유세 같은 연설을 했고 There's the Holocaust or the Civil Rights Movement. Silence is complicity. Silence is complicity. 코리 부커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킹 목사 집회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So Dr. King is a hero of mine. I had the honor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of being at the March on Washington and hearing his I Have a Dream speech. 이미 출사표를 던진 엘리자베스 워런과 질러브랜드 의원도 각 지역구에 킹 목사 행사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도 무소속으로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킹데이에 보도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3만 3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91건의 살인이 발생한 셈인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대다수 살인 사건은 마약 카르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어제 자체 제작 드라마인 킹덤 제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극에 좀비가 나오는 설정이라는데요. 한국 드라마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요?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넷플릭스의 첫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이자 조선시대 좀비물인 킹덤 제작 발표회장입니다. 전 세계 동시 공개를 나흘 앞두고 대작 영화처럼 기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한옥 세트가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했는데 좀비 분장의 연기자들까지 등장해 곳곳에서 비명도 터져나왔습니다. 취재기자 200여 명 중 홍콩, 태국 등의 외신 기자도 40여 명 참석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해당 제작비만 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넷플릭스 기대작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데다 시즌2 제작까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과 거대한 이야기, 서사에 외국의 서양의 소재를 접목시켜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탄생시킨 점. 제작진은 지상파에서는 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는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공중파 드라마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10시, 11시에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15세, 12세의 어떤 그런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제한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드라마의 성공 여부가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 여부를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네 플랫폼에서 그 글로벌 이용자분들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용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선 단기적으로 첫 번째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 전부터 넷플릭스의 자신감이 엿보인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가 주연한 영화 우상이 오는 2월 7일 개막하는 제69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인 파노라마 섹션에 초청됐습니다. 배급사 CGV 아트하우스 측은 베를린 영화제 파노라마 섹션은 새로운 시각과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작품을 주로 엄선해서 소개하는 부문으로 한국 영화로는 부당거래, 국제시장, 죽여주는 여자 등이 그동안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K-팝 열풍과 경제력 등에 힘입어서 외국인 10명 중에 7명은 지난 1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K-팝과 국민소득 등 경제 수준이 1, 2위로 꼽혔습니다. 올 겨울은 추위 아니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1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니까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자가 작아서 호흡기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7도, 광주와 부산 11도, 대전은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목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산간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아시안컵 우승으로 가는 첫 길목 16강전이 오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요. 잠시 뒤 3부에서 스포츠부 기자와 경기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